지난주 이재명의 베이징 방문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외교적 노력이 아니었다. 이는 기존 협상 구조가 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다. 한국 대통령이 중국 주석에게 북핵 중재를 요청하고 그 직후 평양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이 순서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말해주는 것이다. 나는 수십 년간 이런 패턴을 관찰해왔다.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자는 제안, 단계적 해법에 대한 논의,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더 큰 도발.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 이재명이 시진핑에게 제시한 핵 동결대 보상 공식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공식이 작동하려면 세 가지 기본 과정이 성립해야 한다. 첫째, 북한이 현재 수준에서 핵 프로그램을 멈출 의향이 있다는 것. 둘째, 중국이 진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럴 의지가 있다는 것. 셋째, 미국이 이 과정에서 일관된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세 가정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1월 5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이는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졌다. 김정은이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명확했다. 너희가 무슨 대화를 하든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이것이 바로 기존 중재 메커니즘의 한계를 드러내는 지점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북한의 계산법이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 당시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 평양의 전략적 사고에는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대한 기대치가 현저히 낮아졌다. 둘째,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가 가속화되었다. 이는 중국의 중재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베이징은 평양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었다. 북한 무역의 90% 이상이 중국을 경유했고 에너지 공급도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러시아가 대안적 경제 파트너로 부상하면서 중국의 단독 영향력은 상당히 약화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제 핵보유국으로서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김정은이 작년 말 새로운 8,700톤급 핵잠수함을 시찰한 것은 단순한 과시가 아니었다. 이는 북한이 더 이상 협상을 통한 양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신호였다. 핵 억지력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 순간 동결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왜 현재 수준에서 멈춰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특히 그 대가로 받는 보상이 체제 생존에 결정적이지 않다면 말이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큰 그림이 있다. 이재명의 베이징 방문은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도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런 균형 외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2026년 국방 전략을 보면 이 딜레마가 더욱 선명해진다. 워싱턴은 이제 동맹국들이 자체 방어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기를 원한다고 명시했다. 한국의 경우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미국 지원으로 북한 억지에 대한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선택지를 근본적으로 제약한다. 중국에게 더 많은 중재 역할을 요청할수록 미국은 한국이 베이징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의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중국의 계산은 어떨까? 시진핑이 이재명에게 북한 문제에 대해 인내를 보이라고 조언한 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다. 이는 베이징의 진짜 속내를 드러낸다. 중국에게 있어 한반도의 완전한 안정화는 최우선 순위가 아니다. 오히려 통제 가능한 수준의 긴장 상태가 전략적으로 더 유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국을 중국에 더 의존하게 만들고 동시에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계산 속에서 이재명의 제안이 갖는 한계가 드러난다. 핵 동결대 보상 공식은 1994년 제네바 합의나 2007년 113 합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조건은 완전히 바뀌었다. 당시 북한은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하지 않았거나 극소수만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수십 개의 핵탄두와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제적 맥락의 변화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미국이 압도적인 글로벌 헤게모니를 유지했고 중국은 아직 진정한 도전자로 부상하지 않았었다.
러시아는 경제적 혼란 속에서 국제적 영향력이 크게 제약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극화된 세계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훨씬 많아졌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 북한의 내부 정치 동학이다. 김정은이 최근 몇 주간 무기 공장들을 잇따라 시찰하고 전술 유도무기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늘리라고 지시한 것은 단순한 군사적 결정이 아니다. 이는 체제 내부의 정당성 확보와 직결된 문제다. 핵무기와 미사일은 북한에게 있어 단순한 안보 수단이 아니라 체제의 존재 이유이자 정치적 정당성의 근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결이라는 개념은 북한의 정치적 논리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진전을 멈춘다는 것은 체제의 역동성을 상실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은이 13세 딸 김주애의 공개 활동을 늘리며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전은 차세대 지도부의 정통성 확보에도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베이징 방문이 완전히 무의미했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이번 방문의 진정한 가치는 북핵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을 수 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전가하려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한국에게 더 많은 외교적 옵션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계산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안보가 여전히 미군 주둔과 확장 억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징에 너무 가까워지는 것은 워싱턴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더 큰 변화가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냉전 시대에는 미소 간의 이분법적 대립 구조 속에서 한반도가 최전선 역할을 했다. 탈냉전 이후에는 미국의 단극 체제에서 북한이 고립된 이상국가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미중 전략 경쟁, 러시아의 재부상, 그리고 다양한 중간 국가들의 자율성 확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북한이 중국에게 있어 골치 아픈 동생 정도였다면 지금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유용한 카드가 되고 있다. 러시아에게도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북한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되었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하고 있다는 보고들은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재명의 핵통결 제안이 갖는 근본적 한계가 더욱 명확해진다. 이 제안은 북한이 여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중국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북한은 이제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어떤 단일 국가의 압력에도 굴복할 필요가 없다. 더 나아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이제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기정사실화된 현실이 되고 있다. 김정은이 북한을 불가역적 핵국가라고 선언한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이는 협상 테이블에서 핵 포기를 논의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이었다. 앞으로는 핵 보유국 북한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도 재평가되어야 한다. 북핵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이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영내 군비 경쟁을 통제하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 전환이 쉽지 않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한국 국내 정치에서 북핵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정치적 리더십이 북핵의 기정사실화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는 여전히 공식적인 정책 목표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아마도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법이 필요할 것 같다. 공개적으로는 기존의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억지와 봉쇄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비록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지라도 상황을 관리하는 데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베이징 방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이런 현실이다. 기존의 해법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선택들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북한은 더 이상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할 의향이 없다. 중국은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의향도 능력도 없다.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관여 수준을 조정하려고 한다.
이런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 한 아무리 정교한 중재 방안이나 단계적 해법을 제시해도 근본적인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다. 이재명의 베이징 방문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북핵 중재의 한계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질서 자체의 변화에 대한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재명에게 인내를 강조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 표면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급하지 말라는 조언으로 보이지만 더 깊이 보면 이는 베이징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장기적 시각을 드러낸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이나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급격한 변화는 중국에게도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요소가 하나 있다. 북한의 경제적 계산이다.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에 투자하는 자원의 규모를 생각해보라. 이는 단순히 안보적 필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도 고려한 선택이다. 북한에게 있어 핵과 미사일 기술은 수출 가능한 상품이 되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이를 잘 보여준다. 북한은 자신의 핵과 미사일 기술을 통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할 경제적 인센티브는 거의 없다. 오히려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더 많은 협력 파트너를 확보하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당근과 채찍 접근법이 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지를 설명해 준다. 북한에게는 이제 당근을 제공할 다양한 대안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딜레마는 이전 정부들이 경험한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과거에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나 악화가 한국의 선택에 따라 어느 정도 좌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남북 경협이나 인도적 지원 같은 전통적인 레버리지는 효과가 현저히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 가지 가능성은 이것이 미국에 대한 일종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다른 옵션이 있다는 메시지를 워싱턴에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려는 상황에서 한국도 자신만의 카드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런 전략에도 위험이 따른다. 중국 카드를 너무 자주 사용하면 미국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안보가 여전히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위험한 게임이 될 수 있다. 균형 외교라는 이름으로 양쪽을 오가다가 결국 양쪽 모두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변화는 일본의 역할이다. 일본은 최근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고 반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지만 동시에 영내 군사 균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안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구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북한도 이런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북한에게 새로운 위험 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 특히 일본이 방역 능력을 갖추게 되면 북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고려한 군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악순환 구조 속에서 이재명의 핵 동결 제안은 더욱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는 주변국들이 모두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데 자신만 현재 수준에서 멈춰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특히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오히려 더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아마도 우리는 발상을 전환해야 할 때가 왔을 것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대신 북핵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안정을 유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는 억지 디터런스와 봉쇄, 컨테인먼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접근법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에도 문제가 있다. 봉쇄 정책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이는 역설적으로 북한이 더 위험한 행동을 취하게 만들 수 있다. 고립된 국가는 예측하기 어렵고 따라서 더 위험하다. 또한 봉쇄가 성공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한국이 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옵션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몇 가지 방향은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대북 억지력을 독자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킬체인 능력 확보,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포함한다. 둘째,
영내 다자 안보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미일 삼각 협력뿐만 아니라 쿼드, QAD, 나우커스, 어카스트 같은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에 대한 참여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무역 관계는 유지하되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분야에서는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고려만이 아니라 안보적 고려이기도 하다. 넷째,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진짜 의도와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 이는 기술 정보뿐만 아니라 정치적 동향, 경제 상황,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의미한다. 다섯째, 국내 정치적 합의를 구축해야 한다.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법 변화는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필요로 한다. 기존의 비핵화 담론에서 핵관리 담론으로의 전환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 이재명의 베이징 방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기존의 접근법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중재, 단계적 해법, 핵동결 같은 전통적인 방안들은 더 이상 현실성이 없다.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 되었고 이를 포기할 의향이 없다. 중국은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의향도 능력도 없다.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관여 수준을 조정하려고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환상을 버리고 현실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접근법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가 필요하고 새로운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만이 한국이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길이다. 결국 이재명의 베이징 방문이 보여준 것은 북핵 중재의 한계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이다. 과거의 성공 경험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혁신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발전시킬 것인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